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할 내용은 이제 파동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베이스는 당연히 엘리어트 파동이고요. 엘리어트 파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이 파동을 베이스로 하지만은, 파동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이 파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하려면은 당연히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 뭐 피보나치, 그 다음에 뭐 거래량 이평선, 뭐 캔들, 저항지지, 실제 들어오는 매수, 매도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파동을 해석해야지만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동을 이해하고 파동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뭐 이거를 롱을 잡을지 숏을 잡을지 아니면은 반등으로 그치니까 짧게 먹고 나올지 길게 홀딩할지에 대한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엘리어트 파동이 가지는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란 것이 이제 뭐 이런 책이잖아요. 이 좌측에 있는 요 책하고 고전책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제 이 책들 맞죠? 이 두 가지 책이 있단 말이야. 맞죠? 이 좌측의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엘리어트가 했던 내용들, 이 원서들을 원본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편집해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론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이 절대 완성된 내용이 아니에요. 완성된 내용이 아니고 엘리어트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죠? 가지고 있던 다양한 주가들을 기반으로 그 당시에 그들이 이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내용을 추출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일반화시켜서 개념화시킨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책도 재판됐는데 오래됐어요 분명히 이제 글렌리의 이제 엘리어트 파동 책 이 책도 글렌리라고 한 사람이 어쨌든 이거 베이스는 이거죠. 이것들을 기반으로 엘리어트 파동 기반으로 그 당시 자신이 이제 봐왔던 주가 차트들을 나열하고 분류해서 일반화시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령 어떤 주가를 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차트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거를 비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절대적으로 다 맞는 완벽한 이론이라면은 지금 그려지고 있는 모든 차트에서 다 해석이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이론 중에서 일부가 만약에 안 맞거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순위는 당연히 현재 그려지고 있는 차트를 베이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권의 책이 현재 그려지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 차트를 다 적용시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이든 간에 대부분 이제 일반화시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고 그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담아둬야지만이 우리가 뭐 파동 카운팅 하든지 이것이 플래시다 이것이 불규칙이다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건 특히나 사례가 없죠. 거의 그냥 개념화된 부분밖에 없고 그다 그죠?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랜이 책 가지고 이제 자신이 했던 어떤 파동의 근거를 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거가 있다는 것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렌리 책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약간 시대가 밀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된 책이에요. 글렌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 분명히 모든 베이스는 이 두 개의 어떤 이제 훌륭한 작품들 그죠? 훌륭한 이제 교재를 기반으로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이것들이 가진 한계점들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만든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두 책 모두 중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글렌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전 이제 엘리어트 파동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가격의 흐름, 주가의 흐름은 파동으로 이제 나눠서 해석할 수 있고 파동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고 그 파동은 이제
임펄스죠. 임펄스 웨이브하고 그 다음에 코렉티브 웨이브, 조정 파동, 이 두 가지 파동으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펄스와 조정 파동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내용. 이게 고전 LED 파동에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이 생각 자체를 기반으로 세력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파동들을 변형해 나가고 발생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왔던 글렌일리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비율에 관한 생각과 추세선과 채널에 관한 생각, 요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할 내용들은 뭐냐면은 저기에서 다루지 못한 현대 흐름들, 그리고 최대한 모든 이제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 사례와 이미지, 왜냐면은 를 최대한 많이 다룰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파동이 있을 때 파동 카운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난이도 높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냐면은 파동에 대한 이제 머릿속에서의 기준이 없어요.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이거는 불규칙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는 확장 플랫으로 해야 된다에 대한 기준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카운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카운팅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카운팅 하려면은 그 각각에 있던 내부에 있던 파동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머릿속의 사례들을 이제 분류하고 구조화시키고 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카운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파동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펄스에는 6종류가 있죠. 그리고 지그재그 4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에는 총 10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에는 총 몇 개? 7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조정, 그죠? 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스몰 x, 스몰 wxy, 라지 wxy, 그 다음에 wxy, xz 이렇게, 그리고 정형화와 비정형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모든 사례들을 하나씩 다 다룰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 피보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피보나치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전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피보나치가 318, 61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어떤 파동이 나왔을 때 1파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1파, 2파에는 절대적인 어떤 비율상의 어떤 관계가 있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적으로 뭐 어느 피보나치까지 와야 된다 하는 절대적인 비율 관계가 있나요? 피보나치가? 이런 거 없어요. 없음. 그냥 심리적으로 들어온 지지 라인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피보나치 안 들어도 상관이 없고, 그죠? 1파와 2파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칙은 2파가 1파의 출발점을 깨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요. 1파, 2파에서 뭐 피보나치 어디에서 끝난다, 이거는 통계적인 내용인 거고, 통계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도 당연히 되돌림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이상한 숫자 뭐 18% 위치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이게 뭐 69% 끝나든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되돌림인데 출발점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임펄스가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파는 뭐예요? 2파에 대한 확장이자 1파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3파는 꼭 어디까지 가야 된다에 대한 절대적인 비율값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 1파 연장에서 1파 가장 패턴에서 1파 가장 패턴에서 그죠? 이것과 이거의 비율, 이것과 이거의 비율, 이것과 이거 비율 간에 절대적인 어떤 피보나치 비율의 관계가 있나 하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어떤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냐면은 이제 지그재그에서의 단순 지그재그죠. 단순 지그재그 ABC에서의 B파의 A파에 대한 되돌림 비율, 이 618에서 70을 넘으면 안 된다.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5파 연장 패턴에서 5파가 가장 큰 임펄스에서의 이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다 더 올라갈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이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됐냐면은 1파와 이제 3파의 관계에 있어서 3파가 1파에 1.618에서 1.78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꼭 그래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력이 선택적으로 쓰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책들을 보면은, 그죠? 책들을 보면은 이제 고전 책을 보든지 그레니리 책을 보든지 절대적인 것처럼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데 절대적인 비율은 없다는 거예요. 으로 법칙적으로 한정된 비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파가 있다고 치면은 2파, 그죠? 3파가 나왔어요. 그럼 대부분 이게 연장파동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4파가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되돌림은 이게 트렌드 임펄스라면 이 1파의 끝점을 안 닿는 수준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비율로 정해진 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마치 외워가지고 절대적으로 뭐 피보나치 어디까지 와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팅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어떨 때는 세부적으로 잘 카운팅 해야 되지만은 어떨 때는 대충 카운팅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큰 비를 보고 매매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가령 뭐 이런 식의 카운팅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임펄스였어. 그리고 여기서 하락 임펄스. 그죠? 여기 출발점을 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확장 비율을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확장 비율 보니까 대충 한 1.38이야.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해석해요, 보통? 일단 단순하게 보면 이런 모양이죠. 아,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ABC 파동으로 반등을 했고, 그죠?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 임펄스가 나왔네. 아, 그러면은 출발점을 깨버렸네. 이거는 반등했을 때 여기 스탑을 걸고 반등해서 숏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자. 이런 관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죠? 그냥 대강 본 거예요, 대강. 근데 이것도 하락 임펄스 중요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카운팅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임펄스가 아니야. 535 지그재그가 아니라 여기가 3인 거야. 아무리 봐도 이게 3으로 끝난 거고 여기서 3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뭐 이거는 3, 3으로 가는 뭐예요? 불규칙 조정인 거죠. 불규칙 조정. 그러면 뭐예요? 여기 파동 카운팅이 여기가 1파가 되고 여기가 2파가 되는 거죠. 이런 불규칙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3파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탑을 잡았던 숏을 터뜨리고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그려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비율도 중요하겠고 세부적인 카운팅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카운팅에 실패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 각 파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교재 작업은 결국에는 이 모든 파동을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파동, 그죠? 일단 모든 파동이 뭐 있어요? 어쨌든 임펄스 아니면은 이제 조정 파동이죠. 근데 임펄스에는 뭐가 있냐? 이제 트렌드 임펄스하고 다이고널 임펄스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이고널 임펄스에 대해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리딩이랑 엔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정 파동에는 이제 심플 ABC하고 이제 스몰 X, 더블 XY, 라지 더블 XY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다음 심플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임펄스는 또 뭐가 있냐? 세부적으로 이렇게 총 6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그재그는 또 심플 코렉티브에서 지그재그는 또 4종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랫에는 총 10종류가 있죠. 10종류의 플랫이 있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임펄스 6개, 그 다음에 지그재그 4개, 그 다음에 플랫 10개,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웨이브 총 7개, 그 다음에 복합적인 조정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씩 다 해 나갈 거예요.
하나씩 해서 각각의 사례들을 다 볼 거고 각각의 비율 그리고 이런 파동을 만들어 나갈 때의 특징들 그리고 이런 파동이 어떻게 잘 나올 것인가 그죠? 이게 파동에 따라서 이런 임펄스 오죠? 5번째 케이스는 거의 파동이 끝점에 많이 나와요. 5파 3파 연장에서 그러니까 3파 연장에서 1, 2, 3, 4, 5 3파 연장에서 마지막 5파 찍을 때 요때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많이 나온지 아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다 알아볼 것이고 이것들의 통계적인 비율들 이런 구조를 만들 때는 이 비율이 어디서 많이 끝나는가 그리고 이때 이평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다 다뤄나갈 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각각의 사례들을 더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할 작업이 뭐냐면은 이런 개별적인 심플 구조들을 섞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이런 지그재그 이런 이제 1대1 지그재그를 만들어 나갈 때 가령 이 A 파동 535죠. 요 A 파동 위치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임펄스 1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 구조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트라이앵글 웨이브로 이제 이런 1번 트라이앵글 나오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연장 파동 나오든지 해서 이거 그다음에 요거를 섞어서 하나의 큰 이런 지그재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조합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조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은 파동들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세력이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죠. 세력이 파동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임펄스라든지 아니면은 복합적인 조종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어쨌든 차트를 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관한 부분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개념화시켜서 압축해서 총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 각각을 하나씩 다 비율, 이평선, 거리랑 다 따져가지고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지그재그 1번 패턴에서는 이런 데 잘 나오고 이런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카운팅할 때 도움이 되고 단기적인 매매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그냥 개념화로 알고 있는 거랑 각각의 비율과 쓰는 방법들, 사례들을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동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독학했을 때 한계점이 뭐냐면은 그냥 파동 카운팅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펄스 있고 ABC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카운팅하면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카운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 기준을 이제 지금 과정을 통해서 채워드린다는 거죠. 이 각각의 부분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러면 여러분이 카운팅할 때 굉장히 쉽게 카운팅할 수 있는 거죠. 카운팅이 안 되는 이유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제 파동이라는 단위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 파동에는 결국에는 각각의 이제 다양한 파동도 있겠지만은 크게 뭐예요? 우리가 임펄시브 웨이브, 그러니까 임펄스 웨이브로 하죠. 임펄시브 웨이브하고 그다음에 코렉티브 웨이브로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임펄시브 웨이브, 임펄스는 5라는 숫자로 상징해서 쓰고, 그죠? 5라는 자리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조정 파동은 3이라는 숫자로 상징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모든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 조정 파동, 임펄스라면 또 임펄스라는 것이 또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냐? 크게 두 가지예요. 임펄스는 트렌드 임펄스하고 뭐죠? 이 트렌드 임펄스하고 그 다음에 다이고널 임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뉜 거죠. 그죠? 그러면 임펄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임펄스란 게 뭐죠? 임펄스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와 다이고널이 있는데 그 임펄시브 웨이브의 공통적인 이 파동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고전 책이라든지 책을 보면은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임펄스의 절대 법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임펄스의 공통적인 절대 법칙. 절대 법칙 1번. 뭐죠? 1파와 2파의 관계에 관한 2파와 2파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에요. 2파는 1파에 대한 되돌림인데 2파는 절대로 1파의 출발점을 깰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비율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건 정의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깨지 않으면 되는 거야. 깨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절대적인 법칙 하나고, 두 번째 절대 법칙은 이제 3파의 법칙, 3파의 크기에 관한 절대 법칙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임펄스에는 1파 그 내부가 1, 2, 3, 4, 5죠. 135파 중에서 3파는 절대로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이게 절대 법칙인 거죠.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짧을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크거나 두 번째거나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크거나 두 번째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내용들, 이 두 번째 절대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점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다른 내용도 있어요. 뭐 보면 파동 변화의 법칙, 균등의 법칙, 연장의 법칙, 그 다음에 2파와 4파가 뭐 겹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겹침에 대한 내용, 이런 네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다 지켜지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모든 임펄스에 다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연장의 법칙은 연장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또 틀렸어요. 왜냐면 3파가 연장이 되면서 5파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만 1, 3, 5 중 하나만 연장이 된다는 내용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균등의 법칙, 뭐 1파와 5파의 크기의 관계에 있어서 뭐 피보나치 비율을 뭐 가진다, 비슷하거나, 이것도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모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죠. 절대적인 법칙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변화의 법칙. 근데 변화의 법칙은 어찌 보면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미세한 차이가 있으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이 만약에 1파, 2파, 3파, 4파 이런 식으로 2파, 4파가 별 변화가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눈에 시각적으로 띄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변화를 뭐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미세하게라도 보면. 이건 조금 이제 절대적인 부분이긴 해요. 그죠? 그 외에는 이것 빼고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1파, 4파 겹치면 안 되는 내용은, 이거는 유일하게 뭐예요? 전체 임펄스 중에서 트렌드 임펄스에서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이고널 임펄스에서는 겹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절대적인 법칙은 두 가지밖에 없다. 절대적인 법칙은 두 가지밖에 없고, 모든 파동에 적용이 되지 않는 선택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 이런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트렌드 임펄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당연히 절대 법칙 1, 2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면서 트렌드 임펄스의 특징, 절대 법칙 1, 2는 공통 적용이죠. 임펄스니까. 뭐냐? 얘의 특징,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내부 구성이 1, 2, 3, 4, 5파가 5, 3, 5, 3, 5의 구성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맞죠? 5, 3, 5, 3, 5의 구성, 내부 구성이 이렇게 짜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것이, 이 파동이 여기서 1파와 4파가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다르겠죠. 그럼 1파와 4파의 겹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다를 거예요. 다이고널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5의 위치 모두 다 올 수 있다는 것. 5의 위치가 뭐죠? 5의 위치 다 배웠겠지만은 5의 위치. 자, 5의 위치가 어디 있죠? 우리가 임펄스에서 이렇게 분류하면 돼요. 임펄스는 1, 2, 3, 4, 5파가 있죠. 5파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에서는 조정 파동 중에서 이제 단순 ABC에서 지그재그 535하고, 그 다음에 플랫 335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어죠? 5의 위치가 1파 위치, 3파 위치, 5파 위치, 그 다음에 지그재그 535에서의 A, C, 그 다음에 플랫 335에서의
C 위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5의 위치는 총 6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렌드 임펄스는 이 6군데 모두 어디라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을 트렌드 임펄스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트렌드 임펄스는 임펄스의 절대 법칙 1, 2 지키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이 5, 3, 5, 3, 5이고 5, 3, 5, 3, 5이고 그 다음에 5의 위치 6군데 모두 다 어디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파와 4파가 겹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다이고널 임펄스는 뭐냐? 다이고널 임펄스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다이고널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임펄스니까 임펄스의 절대 법칙 1, 2의 구조는 무조건 따라낸 거고, 두 번째 뭐죠? 이제 내부 구성이 33333으로 달라지게 된 거죠. 내부 구성이 3333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임펄스니까 5죠. 5의 전부 다 나오냐? 그게 아니란 거죠. 5의 구성 중에서 5의 6군데 중에서 나올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3파 위치. 3파 위치에서는 다이고널 임펄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는 파동이에요. 근데 이 3파 전체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이고널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위치는 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봅시다. 임펄스에서 그죠? 임펄스에서 그러면은 임펄스의 5의 위치가 5, 5, 5죠?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여기, 여기인데 여기 못 나온다고요. 다이고널. 그러면은 이 파동의 임펄스의 출발점 아니면 파동의 완 끝점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그재그 535 지그재그에서의 5위치 또는 이렇게 여기서 335 플랫에서의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보면 알겠지만 파동의 출발점 아니면 끝점, 파동의 끝점, 그죠? 어떤 파동이든 임펄스든 조정 파동이든 관계없이 출발점 아니면은 끝점에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류해 보니까 이게 임펄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파죠. 1파에 나온다. 출발점에 나왔다. 혹은 535 지그재그에서의 A 파동 위치 나온다. 출발점이죠. 임펄스의 출발점 1파, ABC에서의 출발점 A파. 그러면 이때 나오는 다이고널 우리가 이제 리딩 다이고널, 선도라고 하죠. 먼저 나오기 때문에 고날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리딩 다이고널. 리딩 다이고널은 뭐 리딩 다이고널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확산형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리딩 다이고널 말은 파동의 앞쪽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앞쪽에 나오는 다이고널 임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파동의 끝점 5파에 나온다. 혹은 535 지그재그의 10파에 나온다. 플랫에서의 C파에 나온다. 이런 뭐죠? 파동이 끝에 나오죠. 끝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제 다이고널이라고 하죠. 다이고널, 엔딩 다이고널이라는 거죠. 파동이 끝점에 나오기 때문에 날 임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엔딩 다이고널. 이해하시겠죠? 리딩이냐 엔딩이냐 말은 리딩이기 때문에 세기 모양이다. 이게 아니에요. 확산형 이렇게 나와서 상관없어요. 출발점에 그죠? 만약에 출발점에 확산형 임펄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확산 형태의 5파 가장 큰 임펄스가 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지그재그를 만들 때 출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뭐예요? 이거는 5파 가장 큰 이제 다이고널 임펄스인데, 그죠? 확산 형태의 임펄스인데 이거는 A파 출발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리딩 다이고널이에요. 리딩 다이고널. 리딩 다이고널인데 리딩 위치에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는 구성은 확산 형태의 모양을 가진 5파 가장 큰 임펄스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여기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세기 형태 임펄스 나왔어요. 이것도 뭐예요? 리딩 다이고널이죠. 근데 이거는 세기 형태를 가지는 이제 리딩 다이고널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특징은 1파와 4파가 오버랩. 겹쳐도 된다는 거.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겹친다고 보면 돼요. 겹칠 수 있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이고널 임펄스하고 트렌드 임펄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임펄스에는 다이고널 임펄스하고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겠구나. 다이고널 임펄스는 자체적인 또 규칙이 있고 이제 트렌드 임펄스만의 규칙이 있구나. 근데 둘 다 임펄스이기 때문에 임펄스의 규칙을 또 공통적으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임펄스의 절대 법칙이 뭐예요? 중에서 임펄스의 공통적인 절대 법칙 중에서 2번이 뭐예요? 3파 크기. 1, 3, 5파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으면 안 된다. 그 말은 3개 중에서 뭐예요? 1, 3, 5 중에서 가장 크거나 가장 짧을 수밖에 가장 크거나 두 번째로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임펄스의 구조를 디자인을 한정할 수 있는 거예요. 1파가 가장 큰 구조. 1, 3, 5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1, 3, 5 중에서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형태. 그 다음에 3파가 가장 큰 임펄스 형태. 그 다음에 5파가 가장 큰 임펄스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파가 가장 크면 뭐예요? 1파가 가장 커요. 1, 3, 5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3파가 가장 짧으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1파가 가장 크면은 3파는 무조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5파가 가장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예요. 1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정도 크기면은 조정 주고 3파는 이것보다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점 작아져요. 그럼 이것보다 더 작아진 게 5파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파동이 이렇게 수축하는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수축하는 모양. 그럼 자연스럽게 세게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점점 1, 3, 5순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축하는 쐐기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3파가 가장 큰 임펄스 형태. 그죠? 3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럼 1파, 5파의 크기는 3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1, 2 크든 5가 같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균등의 몹시 나온단 말이에요. 1파와 5파가 비슷한 크기다. 연장 3파가 가장 클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파와 5파가 피로마치 비율 관계한다. 강신다. 안 가진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또 보면은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절대적인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디자인이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0, 1, 2, 3, 4, 5 이렇게 가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5파가 가장 임펄스 형태. 5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죠? 5파가 가장 커요. 그러면은 3파는 무조건 두 번째가 돼야 되기 때문에 5, 3, 1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 거죠. 1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패턴이에요. 1이 0이면은 3파는 더 크고 5파는 더 커지는 거죠. 점점 가격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파 현장. 자연스럽게 확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총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맞죠? 크게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한번 분류해 봅시다. 그래서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형태. 1파가 가장 큰 임펄스 형태. 이렇게 되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요 크기하고 요 크기를 봤을 때 점점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1파의 고점하고 4파의 고점 이게 겹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거와 똑같은 형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요. 겹치면서 1파가 가장 크고 1, 3, 5순은 점점 작아지는 임펄스. 그죠? 이런 쐐기 모양을 가지면서 내부 구성이 만약에 여기는 5, 3, 5, 3, 5겠죠? 당연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은 1파가 가장 큰 형태의 뭐예요?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1파가 가장 크지만은 내부가 3, 3, 3, 3, 3이에요. 1파가 가장 큰 임펄스지만은 겹치고 3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트렌드 임펄스가 아니라 이거는 다이고널 임펄스. 이거는 1파가 가장 큰 다이고널 임펄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1파가 가장 큰 트렌드 임펄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임펄스 1번하고 여기 2번을 하게 된 거예요. 임펄스 1번하고 2번. 맞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3파가 가장 큰 임펄스. 3파가 가장 큰 임펄스. 요게 세 번째 구조가 되겠죠. 이거는 특별한 모양을 가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5파가 가장 큰 임펄스. 5파가 가장 큰 임펄스는 자연스럽게 1, 3, 5순으로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확산 형태의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사가 겹치지 않고 내부가 53535라면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오파가 가장 큰 확산 모양을 가진 트렌드 임펄스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오파가 가장 큰 확산 모양을 가진 트렌드 임펄스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일사가 겹쳐요. 이게 일사 라인이 겹치고 여기 겹치고 그 다음에 내부가 3333이면서 확산 모양을 가졌어요. 그러면 뭐죠? 이거를 오파가 가장 큰 확산 모양의 다이고날 임펄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익스펜딩 다이고날 임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뭐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웠죠. 근데 5개가 끝인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6개라고 했죠. 요거 차이가 뭐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크게 분류했을 때 요 3가지인데 그러면은 1파가 가장 큰 트렌드 임펄스도 있고 1파가 가장 큰 다이고널 임펄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5파가 가장 큰 트렌드 임펄스도 있고 5파가 가장 큰 다이고널 임펄스도 있어요. 그럼 3파가 가장 큰 트렌드 임펄스는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과연 3파가 가장 큰 다이고널 임펄스는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요거 3파가 가장 큰 다이고널 임펄스가 있을 수 있나? 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전에서는 당연히 이것만 임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임펄스고 이건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 이 2가지 나온다 하는데 현재 나온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왔어요. 그 3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3파가 좀 더 크죠? 그 다음 5파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3파가 가장 크면서 1파와 4파 라인이 겹치면서 3333 형태고 보면은 세기 모양도 아니고 그죠? 세기 모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확산 모양도 아니에요. 근데 크기를 보니까 이게 1파가 가장 큰 것도 아니고 5파가 가장 큰 것도 아니야. 3파가 가장 커. 이러면서 임펄스를 만들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몇 번씩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3파가 가장 큰 트렌드 임펄스도 나올 수 있다는 가장 큰 다이고널 임펄스도 나온다는 거야. 실제 차트에서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글렌리에서의 한계점. 글렌리는 이 2가지까지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 차트에서 변형되는 형태들 트렌드 임펄스가 나오지만은 이 트렌드 임펄스 이거는 여기가 5고 조정파니까 3이죠. 3이고 3이에요. 3파 가장 큰 연장 파동이에요. 그죠? 여기도 5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출발점이 여기가 3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 부분이 3이나 5가 변형되는 게 트렌드 임펄스인데 끝점도 5나 3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자르면 이게 무조건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인식해봐도 1분 보면 5분 보면 아무리 봐도 3으로 끝난 거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차트에서는 내려가다 바닥에서 임펄스 주면은 우리가 매매 경우 수가 굉장히 낮아져요. 굉장히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이제 물량을 뺏기기 쉽단 말이에요. 바닥을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3으로 1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3으로 끝내고 여기서 연장파동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출발 1파가 트렌드 임펄스가 아니지만은 3으로 출발한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임펄스 안 떴으니까 떨어진다. 바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렌리 책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 차트에 나오고 있는 사례가 무조건 우선시가 돼야 돼요. 그것들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글렌리 책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플러스 7종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들의 사례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배워나갈 거란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임펄스에 대한 부분은 분류는 이렇게
총 6종, 하나 더 있긴 한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라든지 4종, 그 다음에 플랫에 대해서 이것들도 이제 하나씩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각각의 사례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이 비율들에 대해서. 그죠? 가령 이런 비율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은, 가령 이런 1파가 가장 큰 이제 인버스를 만들어 나갈 때 통계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선호하는 비율들, 그 비율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1파 가정 인버스를 만들 때 보통 뭐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382 정도까지 수정을 줘요. 그리고 이 3파는 1.382 정도 수준에 끝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1.618로 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인버스가 많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닌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버스, 이 1파 가장 큰 트렌드 인버스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율 값조차도 모델, 세력 애초 이런 모델을 짜놓고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예요. 그죠? 알고 있으면은 분명히 매매할 때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비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또 이제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오파 가장 큰 인버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80, 90% 이상 오파 가장 큰 인버스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을 가져요. 1파와 3파의 크기가 1.618에서 1.78 사이를 범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겹친 경우도 있고 안 겹친 경우도 있겠죠. 내부의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5파가 뭐죠? 5파가 13파동 크기에 대해서 1.618에서 1.18에서 끝난 이런 구조의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5파 가장 큰 패턴에서. 이 비율을 알고 있냐 못 알고 있냐는, 가령 내가 여기서 매수 받았어. 확산 인버스 가는 것 같아. 그거 보니까. 그러면은 TV 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세력이 선호하는 모델들이 인버스 만들더라도 세력이 어떤 계획을 짜고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율들 다 생각하고 그릴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선호하는 다양한 비율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율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카운팅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알고 있는 거랑,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카운팅이 아니라 사례들을 다 기억해 둠으로써 매매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뭐 지그재그도, 그죠? 지그재그도 뭐 요즘에 많이 나온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 지그재그. 네 번째 지그재그. 지그재그 4구조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 강의는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지그재그 강의 4번 구조. 이게 미달형 지그재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미달형 형태를 만들어 줌으로써 굉장히 이제 매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가령 올라간 추세에서 조정을 줄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임펄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 확산해 볼까요? 이렇게 확산 형태로. 보통 이렇게 확산 형태로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이게 5파 가장 큰 임펄스가 되겠죠? 떨어뜨렸어요. 누가 봐도 임펄스죠. 근데 이렇게 해서 꼬리는 달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꼬리를 달고 몸통을 여기서 마감한 거예요. 몸통을 이렇게 마감한 거예요. 캔들 몸통을. 캔들도 알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등 ABC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 라인 뚫어주면서 이거 뚫어주면서 ABC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뭐요? 5, 3, 5로 떨어질 건데 이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시가죠? 캔들의 시가는 깨는데 이 꼬리를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으로 카운팅하면은 이런 식으로 카운팅, ABC로 카운팅. 이게 미달형 지그재그예요. 이런 미달형 지그재그가 나오면 무조건 굉장히 크게 올라가요. 왜냐면은 지그재그인데도 실제 파동상으로 보면은 꼬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짧은 단위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짧은 단위로 보면 파동이 지그재그인데도 이런 모양을 끝나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예요. 근데 큰 시간 단위, 뭐 1시간 단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끝나 있어요. 큰 시간 단위로 보면 지그재그 모양이에요. 근데 짧은 단위로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을 끝나요. 그죠? 만약에 짧은 단위만 보고 매매하게 되면 매매를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하락 인버스다. 3인데 또 하락 인버스네. 아, 이거 무조건 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탑을 잡고 숏 쳐서 깨질 때까지 가져가자. 했는데 이렇게 파동 끝나고 올라가 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짧은 단위만 보면 안 되고 큰 시간 단위 항상 봐야 돼요. 1시간 이상 사이클로. 아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을 알면서 이런 구조가 나오면 무조건 크게 올라간다고 했죠. 가령 봅시다. 언제 했냐면은 요때도 보시면은 이게 이런 지그재그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꼬리를 못 깨죠. 몸통만 깨고 이게 미달형 지그재그예요. 굉장히 밀수 강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죠? 아주 큰 상승을 앞두게 되는 거죠. 이게 짧은 단위 보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파동이 5고 3이고 5예요. 파동이 안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죠? 미달형은 보통 세력은 항상 산물거래에서 미달형은 이런 식으로 짧은 단위 이렇게 보이지만 큰 시간을 봤을 땐 뚜렷한 지그재그를 보여줘요. 이게 특징인 거죠. 이런 내용도 알아야지만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단순하게 미달형이 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어쨌든 브리핑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제 앞으로 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큰 로드맵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 글린리 책에서 이제 좋은 점은 어쨌든 스몰 x하고 스몰 wxy하고 이제 라지 wxy 복합 조종을 분류해 놨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분류한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정형화된 유형화된 어떤 이제 뭐 이중 지그재그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비트에서 선호하는 패턴들이 여기에는 없어요. 많이 여기 안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령 이런 게 가령 요즘에 많이 나온 패턴 중에서 뭐 지그재그를 하면은 ABC죠. 이중 지그재그 나온 다음에 그다음 뭐죠? 여기서 X 파동 하나 나오고 그죠? 그다음 여기서 한 번 더 지그재그 때리는 이런 식의 지그재그가 보통 채널 따라 흘러가는 이중 지그재그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복합 전종도 나오지만은 요즘에 비트가 선호하는 지그재그 패턴은 ABC 나온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 한 번에 X 파동을 크게 올라와요. 일제 좀 다르죠? 이렇게 X를 만들고 그 다음 지그재그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형태의 지그재그를 만들어요. 이것도 뭐죠? 지그재그가 두 개 나오죠. 그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두 개 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가 선호하는 실제 파동의 형태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이런 개념화된 그죠? 글렌리디 기준으로 만들었던 내용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안 나온 것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글렌리디 측은 내부 비율에 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분명히 다양한 차트가 멀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면 알아요. 진짜로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사례를 잘 찾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글렌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추세선과 채널이에요. 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이제 이 추세선이란 거 채널도 이제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버스에서 뭐 1, 2, 3, 4, 5 있으면은 그죠? 이 1파와 뭐 0과 2를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긋고 뭐 채널 그어가지고 이 3파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3, 4, 5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디자인도 있긴 해요. 이런 디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 비트코인에서 거의 대부분 채널을 복합적인 조종이나 조종 파동을 쓸 때 조종 파동을 만들 때 주로 채널을 써요. 분명 임펄스를 채널 가지고 만든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채널 가지고 임펄스를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채널이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채널은 뭐냐면 선택적인 모델에 쓰이는 거예요. 선택적인 모델. 이 말 이해하셔야 돼요. 적인 모델에 쓰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모델에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이번 디자인은 채널 가지고 한번 그어보자 그려보자 이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채널이고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이게 밭이 와버리죠. 이렇게 여기 쫓았다 물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채널은 선택적인 모델에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 내용을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구조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각각의 세들도 다 있고 비율도 있고 그리고 어디서 자주 나오는지 다 알고 이거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매매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